지금부터는 북한 소식 그리고 귀순병사 이야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북한 김정은이 귀순 사건 이후에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어딘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미사일 공장 이런 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순천 매기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순천 매기공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못들마다의 매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은지 기자. 매기공장을 갔군요. 매기공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귀순병사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에는 트랙터 공장을 가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매기 공장을 갔는데요. 이제 평안남도 순천에 최근에 그 준공된 매기 공장,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 양어장 정도가 될 텐데 거기를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순천 매기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톤의 매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김정은이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둘러보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 뭐 엄청난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깊여 올려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는 순천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매기 공장을 갔다는 얘기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보니까 김정은이 단체 사진 찍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3시 반, 우리 시각으로 3시 반이죠. 그때 영상이 이제 공개됐는데 큼지막하게 좀 사진을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왜?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가운데 보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팔짱을. 그러네.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쓰러질까 봐 이렇게 부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뭐 좀 발이 아파서 그런지 약간 뭐 턱을 약간 손으로 짚는다거나 혹은 약간 설명하다가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좀 등장하거나 지금 이렇게 뭔가를 짚으면서 매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저번에도 이제 매기 공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른 네. 매기 공장이었는데 매기를 정말 좋아해요, 김정은이. 어. 그래서 이제 매기를 보면서 항상 한박 웃음을 짓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매기를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예,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데 오늘 좀 보니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강병규 기자 3년 전이었던가요? 2014년에 예. 그때는 김정은이 지팡이까지 짚고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네. 40일 잠행 전과 후로 좀 나눠지는데 40일 잠행 전에는 이제 좀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쩔뚝쩔뚝 걸어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건강 이상설이 최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예. 40일 잠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주택단지를 방문할 때는요. 이제 아예 지팡이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짚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허리랑 뭐 다리가 좀 안 좋은 것인지 그런 건강 이상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은의 모습을 저희가 부축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의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워낙 과체중이고 비만이다 보니까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가서 양쪽 옆에 이렇게 부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 관절뿐만 아니고 제가 봐왔던 이전 사진보다는 체중이 급격하게 이제 불어난 것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분에도 좀 무리가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체중이 늘면서 이제 뭐 굉장히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신장 같은 이제 장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는데요. 노은지 기자,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귀순병사 있잖아요. 북한 귀순병사의 병실 내부에 뭐 사진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사실 완전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찍힌 거냐면 그 수원 아주대병원 13층 VIP실 내부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당겨서 찍은 건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 등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앉아 있는 사람은 예, 누구예요? 아무래도 정부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24시간 동안 오청성 병사를 좀 감시하고 좀 일단은 경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접실에서 일단 오청성 병사를 좀 경호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TV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TV 네. 앞에 약간 무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전기군요. 저 원안에 있는 것이. 네, 경호를 계속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무전기도 여러 대 갖다 놓은 걸로 보이고 지금 사실 블라인드가 다 내려진 게 아니고 3분의
그 일 정도는 열어놨기 때문에 저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바깥에 남측의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남한이다, 한국이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뭐 정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블라인드도 조금 열어놓고 창문도 조금 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 뭐 그렇군요. 소리라든지 뭐 바람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렇게 열어놓은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주대병원 이제 13층에 있는 VIP 병실이란 얘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병실이 이 13층이 그 석혜균 선장도 있었던 13층 병실이 아마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저 병실에 대해서 강 기자가 좀 알아봤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VIP실이니까 당연히 고가겠죠.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 예. 한 100만 원쯤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높게 짚으신 것 너무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1일 기준으로 58만 원입니다. 58만 원. 네네. 제가 목이 다 메이네요. 네. 어. 그만큼 되게 비싼 가격인데 이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고요. 또 TV와 소파가 비치된 보호자용 공간도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가지고 정부 당국이 이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치료비가 한 1억 원 정도 나올 거래요. 예, 1억 원. 다 합치니까 수술비 다 합치니까 한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일부가 며칠 전에 먼저 선수를 쳤어요. 네. 이거는 하나원에서 인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국방부에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근데 국방부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통일부와 국방부 사이에 어떤 비용 지불에 관한 협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북한 귀순병사 이름 석자는 오청성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젊어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노은지 기자, 이제는 아까 그 방 모습 보면 TV 있었잖아요. 네. TV까지 이제 앉아서 시청할 정도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끔 스스로 앉기도 한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앉아서 TV 시청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 저희가 미음과 물김치 정도만 먹는다,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일반 병원 식사 나오는 그 반찬 같은 것도 먹는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VIP 병동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상당의 그 유기농 과일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청성 병사도 이 과일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자, 북한 귀순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국종 교수와 채널A 사회부 기자가 만나서 단독으로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이런저런 할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팀 응답하세요. 오버. 비행 중 항공팀 응답하세요. 오버. 나 이국종이야. 오버.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동네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산 거라고? 선생님께서.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럼 나라가 돈이 없나? 이 나라가 진정성이 있냐고요. 털끝만 치라도.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참 상관 많이 받았어. 참 상관.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야. 보고 먹지 무슨 발표를 하니. 손에 장은 진짜. 나 이국종이야, 오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저 무전기를 시청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노은지 기자, 저 무전기 글쎄요, 당연히 누가 저 무전기를 어떻게 일단 구매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구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직접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돈으로요? 네, 본인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허허. 보시면은 저게 약간 그 원래 이제 기존 무전기가 아니라 간이 무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통신이 조금 이제 어려움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7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무전기만 제대로 좀 탑재가 되어 있어도 훨씬 이제 의료진 간의 소통이 편하니까. 네. 근데 7년 동안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직접 시연까지 해주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뭐 위급하니까 이렇게 무전기로 이제 교신을 하는 건데, 저 무전기를 이국종 교수가 본인 사비를 들여서 샀다.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소위 이제 뭐 강병규 기자. 네. 그러니까 무전기가 저렇게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 이 휴대폰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한다면서요?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이제 전달하는 게 좀 느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국종 교수 말 한번 듣겠습니다. 환자가 어딨냐고 막 다급하게 이게 비행하면서 이걸 막 쳐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어. 이게 내가 쳐서 보낸 거야. 일단 헬기 움직이잖아. 허환자 탑승 뭐 이륙함.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한국이 이런 것도 만들잖아. 근데 무전기도 우리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욕 나오는데. 근데 왜 목숨 걸고 무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라운드하고 연락도 서로 안 되게 해서
거기서 카톡 치게 만들고. 예, 좀 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뭐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인데 소방방재청장에게 10번 넘게 이 이야기를 했다. 무전기 안 터진다. 근데 사실 무전기 만드는데 뭐 1,000억 하는 것도 아니고 들여오는데 1,000억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맨날 곧 해결될 거다라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이 났다. 그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단독 영상을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이 데스크가 어떤 부분인지 콕 집어서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네,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한 영상을 좀 꼼꼼히 뜯어보니까 약간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반전 매력. 뭐 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국종 교수인데요. 24살이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한참 젊은 시절이죠. 24살 때 이국종 교수가 군복무를 어디서 했냐면요. 해군으로 갔습니다. 해군으로 갔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해군에서 일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왜 일병으로 제대했지? 병장으로 제대 안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 이국종 교수 부친이 6.25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거든요. 국가유공자 자식이니까 병역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복무하고 일병으로 제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이국종 교수가 의대 이제 아주대 의대 4학년 재학 시절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의사 못 하겠다. 의사 못 할 것 같아. 나 그냥 군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려고 해군에 입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해군에 입대해서 뭐 배를 탔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다 보니까 야, 바로 이거구나. 뱃사람 정신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대요. 뱃사람 정신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지. 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의대로 복학을 했고 의사가 됐다는 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헬기장에서 119 이 헬기가 이제 이륙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보셨죠? 이국종 교수. 이 뒷모습이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환자 싣고 온 헬기에 거수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저는 봤고요. 역시나 이 해군 쪽에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고 명예 해군 소령 계급장을 지난 4월에 달았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헬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국종 교수와 이 또 헬기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국종 교수 하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헬기 레펠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의 그 사진인데 이게 매년 저런 훈련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헬기를 1년에 200번씩 타거든요. 응급 상황에선 자기가 내려와서 이제 직접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두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헬기를 타는 이유가 뭐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묻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중증 외상 관련해서 첫 수업을 들을 때 첫 교수님에게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가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기를 타는 거군요. 예, 헬기로 빨리 이동하고 이제 이렇게 레펠로 강화해서 직접 진료를 보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이국종 교수가 노은지 기자 동료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노은지 기자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예. 그 아주대 의대에서 이제 동료 교수인 백이수 교수가 이런 얘기를 좀 전해 왔는데요. 뭐라고 일단은 했습니까? 헬기를 시도 때도 없이 탑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헬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레펠 훈련했고 줄을 타고 내리는 장면들 많이 보였는데 헬기에서 내가 줄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로 떨어져 죽으면 차라리 후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극도의 피로감과 긴장감 그리고 사실은 좀 어렵죠. 환경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료 교수에게 저런 식의 차라리 죽었으면 후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오죽했으면 내가 헬기에서 줄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로 떨어져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동료 의사한테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얼마 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국종 교수의 아주대 병원의 사무실 한 1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평 남짓한 방인데 네.
그 방과 또 이렇게 얽힌 사연이 또 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세평방 그 모습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참 이렇게 이제 놔둔 그런 군화들도 있고 군화도 있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집을 얼마나 간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못 간다. 집에를 1년에 4번밖에 예. 못 가요? 예, 그럼 당연히 거기 아들 2명이 살고 있고 이제 가족이 다 살고 있는데 네. 집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어. 집이 상당히 낯설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은 적이 집이 있다. 낯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당직실이나 의무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세평 난지탕 공간이 훨씬 좁겠지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아들이라든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가족 소식이 진짜 보면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업무 수행 외에는 그런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하나 아들 얘기를 좀 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제 아들도 이제 뭐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4번씩밖에 안 들어오면 정말 불만 많겠다, 원망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큰애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종 교수가 큰애가 중학생인데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 근데 의사면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다들 이 인터뷰에 좀 시선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이국종 교수는 오히려 그때가 뭐 제일 무섭다고 한다면서요? 그 기간이. 사실 추석 연휴를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직종들이 있는데 특히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휴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몰려들 거기 때문에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지난 9월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휴가 무섭다. 네, 왜냐하면 중증 외상 환자들이 좀 어떤 식의 좀 그 상처를 입은 환자들이냐면 그 보시면은 추석 연휴에 뭐 사건 사고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그 교통사고라든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 현장에서 이송되는 환자들이 바로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공사장에서 추락을 한 인부라든지 아니면 그 엄청난 뭐 몇 중 추돌 사고에서 뭐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길을 걷다가 이제 차량에 치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외상을 심하게 입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사실 연휴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연휴가 가장 무섭다. 당연히 집에도 못 갔고 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기간이 가장 힘들다. 이런 토로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중증 환자들을 돌봐야 하니까 연휴 기간이 그만큼 더 바빠지겠죠. 그런데 보면 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교수가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약간 정부 탓도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동안 저희가 소식 한번 전해드렸지만 8억이나 10억의 빚이 있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요. 모두들 못 믿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이 좀 새롭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백이수 아주대 의대 교수가 네. 오늘 뭐 언론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의사가 사람을 급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1억의 치료비를 먼저 쓰면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게 단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자, 1억 원을 쓰면은 정부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절반인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고치면 벌써 한 10억의 빚이 생기게 1억의 빚이 생기게 되는 건데 한 네. 200명 정도면은 한 10억의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고쳐도 중증 외상으로 죽어나는 환자가 1년에 3만 명 정도 된다. 3만 명이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중증 외상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결국 정부에서 이 치료비를 100% 보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국종 교수가 지금 뭐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환경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매번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사에게 지원해주는 이 금액 자체도 치료비 보전 자체도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그러니까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장히 그 글들이 쇄도하고 있죠. 청와대가 조만간에 그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병규 기자 이어서 이국종 교수 팬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약간 좀 뭐 특이 동향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국종 교수가 SNS를 안 하지만 그 전에 몰랐을 때 제가 SNS가 있는지 검색해 보려다가 찾은 팬페이지인데요. 아, 이거군요. 네, 이 지금 모습. 이거거든요. 외과의사 이국종의 그 응원 페이지다. 예. 지금 자신이 그린 그 헬기 그 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서서 사진도 찍은 거를 큰 배경화면으로 지금 뒀는데, 자, 이만큼 보니까 2015년에도 글이 있고 그 전부터 글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석혜균 선장의 그런 일부터 예. 이제 이런 꾸준히 응원 글이 계속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다들 이제 시나리오가 그럼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혹시 정치에 관심이 정치. 있냐?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의료법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국종 교수 측근에게 좀 오늘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직접 뭐 이국종 교수가 본인에게 그 문자를 보낸 게 있었다. 그 문자를 좀 읽어줬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국종 교수는 이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의사가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냥 말단 기술자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업이 있고 예. 정치인들이 이 정치를 하면서 이 의료법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했어요. 근데 이국종 교수가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허.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의 그런 존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냥 본인의 업무에 상당히 프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측근들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은지 기자, 이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쓴소리를 한 걸까요? 이유가 뭐죠? 이게 이렇게 예. 지난 8월에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뭐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네. 문재인 케어라는 게 일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자, 뭐 보장을 좀 환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런 방향이 문재인 케어였는데요. 사실 이국종 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 곳곳에 구멍이 뚫렸는데 보급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약간 돌격 앞으로 뭔가 퍼주기 뭐 이런 예산만 늘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일단 저 얘기를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의료 그 혜택을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고 예. 혜택이 좀 늘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아하. 이국종 교수가 늘 부르짖어 왔던 것은 음.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좀 써달라. 왜냐하면은 지금 중증외상센터의 어떤 그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네. 5번의 정권을 맞이하는 동안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이런 없다. 얘기를 뭐 더 이상 기대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의료 현장에 구멍 난 곳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였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오늘 이국종 교수와 뭐 지인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요. 좀 더 면밀하게 취재를 했는데 좀 알려지지 않은 뭔가 좀 뒷얘기 있으면 좀 더 해주세요, 강병규 기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사실 1, 2년 사이에 이렇게 중증외상센터를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아는 그런 동문 정치인들 통해서도 상당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지난 2012년에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게 된 건데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인 정치권의 관심을 좀 독려를 하고 있다,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좀 더 그 귀순병사 소식이나 면밀하게 취재해서 새로운 소식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저희 정치데스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